Is underway after a man was shot and killed by LAPD officers overnight. Police say it happened during a traffic stop on Imperial Highway near Broadway. Driver got out of the car, allegedly armed, and an officer opened fire. The man was taken to a hospital but did not survive. It's unclear what led to the shooting. No officers were hur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맥컬로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화입니다. 한 마리의 개, 그것도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어떻게 미국 경찰 시스템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15년간 DEA, 즉 미국 마약단속청에서 특수요원으로 일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FBI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죠. 하지만 제게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 공포증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7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시카고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란 저는 어느 여름날 이웃집을 놀러 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이웃집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뜯은 거예요. 그 개는 40kg이 넘는 거대한 개였는데 어린 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계속해서 물어댔어요. 저는 피를 흘리면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개는 멈추지 않았죠. 다행히 이웃 아저씨가 달려와서 구해주었지만 저는 다리에 18바늘을 꿰매야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개만 보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죠. 길에서 작은 개를 만나도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개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잖아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내 개는 절대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DEA에서 K9 유닛, 즉 경찰견 부대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개들과 직접 작업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전략을 짜고 관리하는 역할만 했죠. 독일 셰퍼드들이 범죄자를 추적하고 제압하는 모습을 볼 때도 항상 최소 10m는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다른 요원들은 사라는 개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관리한다고 칭찬했지만 사실은 제가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개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감정적으로 개입할 필요 없어. 이것이 제 철학이었어요. 사실은 자기 합리화였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새벽 3시 30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산업단지의 낡은 창고가에 검은색 SUV 8대가 조용히 도착했어요. DEA 특수부대와 LA 경찰 특수기동대 합동작전이었죠. 저는 방탄복을 입고 작전 지휘 차량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시날로와 카르텔이 운영하는 대규모 펜타닐 제조 공장을 소탕하는 것이었거든요. 브라보1에서 브라보 리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 존슨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으로 독일 셰퍼드 K9 렉스의 핸들러였죠. 렉스는 80kg이 넘는 거대한 개로 마약 탐지와 용의자 제압을 담당하는 최정예 경찰견이었어요. 지난 3년간 200건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알파팀은 후문으로, 찰리팀은 측면으로 이동하세요. 렉스, 준비됐나? 제가 무전기에 지시했어요. 렉스 준비 완료. 마약 냄새 강하게 감지 중입니다. 마이크가 답했어요. 새벽 4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고. 제가 외치자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창고로 돌입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고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상했던 것처럼 마약 제조 장비들은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요. 마이크가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창고 사방에서 강렬한 조명이 켜졌어요. 그리고 2층 사무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영한다. DEA 특수부대.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울려 퍼졌어요. 헤리베르토 살라자르 아마야, 일명 엘드라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날로와 카르텔의 LA 지역 총책임자로 FBI 최고 수배범이었죠.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특히 가슴에는 거대한 용 문신이 있었어요. 완전히 함정이었어.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갑자기 창고 사방에서 무장한 카르텔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0명이 넘는 병력이었죠. 모두 M4 자동소총과 AK-47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타타타타.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엄폐. 마이크가 소리치며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렉스도 마이크 옆에 바짝 붙어서 엄폐했죠.
저도 급히 지휘 차량에서 뛰어내려 창고로 들어갔어요. 이론상으로는 8명의 DEA 요원과 12명의 스와 팀원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화력이 압도적이었어요. 본부, 여기는 브라보팀 리더 맥컬로우. 저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무전기를 움켜쥐었어요. 용의자들이 예상보다 3배 많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고요. 즉시 백업과 의료팀을 요청합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제 얼굴을 때렸죠. 백업이 최소 30분은 걸릴 예정입니다. 교통체증과 추가 병력 소집 때문에. 본부의 답변이었어요. 30분이면 우리 다 죽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총격전이 격화되면서 우리 쪽에서도 부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스와 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또 다른 요원은 다리를 다쳤어요. 젠장, 탄약이 떨어져 간다. 마이크가 외쳤어요. 바로 그때 렉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통제가 잘 되던 걔였는데 갑자기 심하게 흥분하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렉스, 조용히 해. 마이크가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렉스의 털이 쭈뼛 서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어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는 갑자기 마이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뛰쳐나갔어요. 렉스, 돌아와. 마이크가 절규했어요. 그런데 렉스가 향한 곳은 카르텔 조직원들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편 요원 중 하나인 톰 윌슨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톰은 5년 경력의 요원으로 이번 작전의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렉스가 그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미친 개가. 톰이 비명을 지르며 렉스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독일 셰퍼드의 악력은 1500파운드에 달했어요. 크레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톰의 팔뼈가 부러진 거였죠. 렉스, 멈춰. 마이크가 달려가서 렉스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렉스는 완전히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피투성이가 된 톰의 모습과 광란에 빠진 렁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왜 렉스가 갑자기 동료를 공격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창고 2층에서 엘드라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 사라 맥컬로우. 내가 우리 조직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망쳤는지 알고 있나? 제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소름 끼친 것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너희 개가 왜 미쳤는지 궁금하지 않나? 하하. 그때 저는 번쩍 깨달았어요. 톰 윌슨의 행동이 지난 몇 주 동안 이상했다는 것을. 작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항상 핸드폰을 몰래 만지작거렸죠. 그리고 오늘 카르텔이 우리를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설명이 되었어요. 톰이 첩자야. 제가 외쳤어요. 렉스는 이미 톰이 배신자라는 것을 후각으로 감지했던 거예요. 개들은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거짓말할 때 나오는 특수한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독일 셰퍼드의 강한 공격성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무작정 공격해버린 거였어요. 총격전이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었죠. 톰은 렉스에게 물린 상처로 의식을 잃었고 다른 요원 2명도 총상을 입었어요. 사라, 우리 이대로 가면 전멸이야. 마이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엘드라곤은 여전히 2층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나와라. 그러면 편하게 죽여주마.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개 짖는 소리였는데 렉스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소리였죠. 뭐야, 또 다른 개가 있나? 마이크가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창고 옆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마리의 개가 들어왔어요. 렉스보다 훨씬 작았지만 뭔가 당당한 기운이 있었어요. 중간 크기의 황갈색 털 그리고 꼿꼿하게 세운 꼬리를 가진 개였죠. 전형적인 한국 진돗개였어요. 그 개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렉스처럼 흥분하지도 않았고 무작정 달려들지도 않았죠. 마치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먼저 바닥에 쓰러진 톰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귀를 뒤로 젖히고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배신자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는 우리 쪽으로 와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한 거예요. 렉스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누구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때 창고 입구로 8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사냥용 소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는 당당한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용기야, 용기. 할아버지가 한국말로 부르자 진돗개가 즉시 반응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쪽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경계 태세는 풀지 않았어요. 제가 통역기를 꺼내려는데 할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봉수입니다. 이 개는 용기예요. 이 근처에서 총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너무 위험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이 경찰이죠?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상대는 30명이 넘는 무장 조직원들이에요. 김할아버지가 용기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거든요. 보통 개와는 달라요. 바로 그때 카르텔 조직원 3명이 우리 뒤쪽으로 우회해서 나타났어요. 완전히 기습당한 상황이었죠. 그들이 자동소총을 들고 우리를 겨냥했어요. 죽어라, 미국 놈들. 조직원 중 하나가 스페인어로 외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요. 제가 눈을 감으려는 그 순간 용기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휙. 용기는 마치 닌자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히 물어서 총을 떨어뜨렸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조직원의 뒷다리를 공격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조직원이 용기를 향해 총을 쏘려고 했지만 용기는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이동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공격해서 무력화시켰죠. 놀라운 것은 용기가 절대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무력화만 시키고 즉시 멈췄어요. 렉스가 보여준 광란의 공격성과는 완전히 달랐죠. 세상에. 마이크가 입을 벌리고 감탄했어요. 저게 뭐야? 특수부대 출신이야?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예요. 1000년 넘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언제 공격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상황을 판단하지 무작정 공격하지 않아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지금까지 K9 유닛에서 사용한 독일 셰퍼드들은 공격성은 뛰어났지만 때로는 통제가 어려웠어요.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는 사고도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진돗개가 정말 이렇게 영리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영리한 것뿐만 아니에요. 김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추억이 스며들었어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전쟁 때 진돗개와 함께 싸웠어요. 충성이라는 이름의 개였죠. 용기의 활약으로 우리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카르텔 조직원들은 계속 증원되고 있었고 우리 탄약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1950년에 북한군과 중국군을 상대로 싸웠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요? 네. 그때도 진돗개와 함께 싸웠어요. 용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충성이라는 개였죠. 1951년 겨울에 중국군 10만 명이 서울로 밀려내려왔죠. 우리 부대는 고작 500명이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충성이가 적의 매복을 미리 감지해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성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성이는 제 대신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언젠가 충성이의 후손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하겠다고.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죠. 카르텔 조직원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이었어요. 연기탄을 터뜨려서 시야를 차단하고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해왔어요. 우리는 완전히 시야를 잃었죠. 아무것도 안 보여. 마이크가 소리쳤어요. 연기 속에서 총성과 고함 소리가 뒤섞였어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용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후각과 청각에만 의존해서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용기가 특정 방향으로 짖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사격했어요. 신기하게도 매번 정확히 맞았죠. 이게 레이더야? 마이크가 놀라워했어요. 김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진돗개의 후각은 독일 shepherd보다 3배 뛰어나요. 그리고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수천 년간 진화해왔기 때문에 복잡한 지형에서의 생존 능력이 탁월해요. 연기가 점점 거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카르텔 조직원 8명이 모두 무력화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용기 혼자서 해낸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우리가 연기탄 공격을 막는 동안 엘드라곤의 부하들이 모든 출구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제 정말 끝장이야. 마이크가 절망했어요. 그때 용기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고 한쪽 구석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서 바닥을 킁킁 냄새 맡는 거예요. 용기가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김할아버지가 용기를 따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죠. 여기 비밀 통로가 있어요. 창고 바닥에 숨겨진 지하 출입구였어요. 두꺼운 철판으로 덮여 있어서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용기가 후각으로 찾아낸 거였죠. 정말 있네. 마이크가 철판을 열어젖히며 감탄했어요.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엘드라곤이 우리 대화를 들었어요. 도망칠 생각 마라. 그가 2층에서 소리쳤어요. 이 건물은 내가 20년 전부터 써온 곳이야. 지하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다 알고 있다. 어디로 가든 다 막혀 있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는 차례로 지하 통로로 내려갔어요. 용기가 가장 먼저 내려가서 안전한지 확인했죠. 지하는 예상보다 넓었어요. 19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하수구 시설이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지만 성인이 지나다닐 수는 있었죠.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어요. 하지만 용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더 어둡고 좁은 통로였죠. 용기를 믿어봅시다.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용기를 따라 움직였어요. 하수구 통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뒤에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갔다. 카르텔 조직원들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빨리 가야 해. 마이크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부상당한 동료들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특히 렉스에게 물린 톰은 의식을 잃은 채 엎혀서 가야 했거든요. 손전등 불빛이 뒤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여기 있다. 카르텔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타타타타. 총성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좁은 하수구 통로에서 총알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서웠죠. 용기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습해지는 곳이었죠. 그리고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앞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어요. 김할아버지가 주변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지하철 공사 현장 같네요. 아마 70년대에 만들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정말로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어요. 천장도 높고 넓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출구는 우리가 온 길 하나뿐이었거든요.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마이크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이곳으로 들이닥칠 게 뻔했죠. 몇 분 후 카르텔 조직원들이 지하 공간 입구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엘드라곤도 직접 왔죠. 이제 도망갈 곳도 없군. 엘드라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그 한국계. 내 부하들을 많이 다치게 했으니까 특별히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그가 용기를 향해 금도금된 권총을 겨누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용기 앞을 막아섰어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말이에요. 내가 왜 개를 보호하고 있지? 저는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용기와 함께 보낸 몇 시간 동안 뭔가가 변했어요.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지능적이고 용감하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년이 개를 구하려고 하네. 엘드라곤이 웃었어요. 좋아, 둘 다 함께 죽어라. 바로 그때 용기가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보며 짖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들리는 것 같았죠. 뭐지? 제가 궁금해하는 순간 천장에서 거대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웅웅웅웅.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백업이 왔다. 마이크가 외쳤어요. 쾅, 쾅, 쾅. 천장이 뚫리면서 DEA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20명이 넘는 완전 무장 특수부대였죠. 모두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DEA 특수부대. 모두 무기 버리고 손들어. 엘드라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젠장, 어떻게 여기를 찾았지? 그때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용기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헬리콥터 소리를 1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보고 짖은 거예요. 총격전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특수부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엘드라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김할아버지를 인질로 붙잡았죠.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늙은 한국인을 죽인다. 엘드라곤이 할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김할아버지 때문에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렉스가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난 거예요. 지하로 내려올 때 엎혀서 온 렉스가 총성을 듣고 깨어난 거죠. 렉스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주변의 모든 것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용기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렉스, 안 돼. 마이크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80kg의 거대한 독일 셰퍼드와 25kg의 진돗개. 체중 차이가 3배 이상 났어요. 보통이라면 진돗개가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엘드라곤도 인질극을 잠시 멈추고 개들의 대결을 보고 있었어요. 렉스가 거대한 몸집으로 용기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용기가 보여준 움직임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용기는 렉스의 정면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몸을 튕겨서 렉스의 공격을 피했죠. 렉스는 관성 때문에 그대로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용기는 즉시 반격했어요. 하지만 렉스의 급소를 노리지 않고 뒷다리를 정확히 공격해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요. 렉스가 비틀거리자 용기는 재빨리 렉스의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렉스의 목덜미를 살짝 물었어요. 치명적이지 않은, 그저 제압하는 정도의 힘으로요. 렉스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용기의 이빨이 목덜미에 닿아 있는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세상에. 마이크가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어요. 저 작은 개가 렉스를 이겼어?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돗개는 머리로 싸워요. 무작정 힘으로만 덤비지 않아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그 순간 엘드라곤이 분노했어요. 이런 망할. 하지만 바로 그때 용기가 또다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개들의 대결이 끝나자마자 즉시 엘드라곤에게 주의를 돌린 거예요. 용기는 아주 조용히 그림자처럼 엘드라곤의 사각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용기 위험해. 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용기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번개같이 움직여서 엘드라곤의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물었어요. 아! 엘드라곤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이 떨어지는 순간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엘드라곤을 제압했죠. 작전 완료. 특수부대장이 무전기에 보고했어요. 병원에서 저는 용기가 수술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총격전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었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수의사가 말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도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용기는 정말 특별한 개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하지만 용기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진돗개가 다 그래요. 김할아버지가 진돗개의 역사를 더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수천 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개예요. 몽골 침입 때도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전쟁 때도 항상 한국 사람들과 함께 싸워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리하고 용감한 거군요. 영리하고 용감한 것뿐만 아니에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설령 주인이 죽어도 그 자리를 7년 동안 지킨 진돗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런 개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할아버지는 언제 미국에 오신 거예요? 1995년에 왔어요. 딸이 LA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때 충성이의 후손인 용기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 용기가 태어났죠.
며칠 후 용기가 회복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할아버지, 용기를 DEA에서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진돗개 전문 트레이너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미국에도 진돗개 K9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김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기쁘네요. 충성이의 후손들이 드디어 인정받는군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더 많은 진돗개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진도에는 훌륭한 진돗개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했죠. 6개월 후인 2023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토안보부에서 극비 정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시날로와 카르텔이 IS 테러 조직과 손을 잡고 LA 시내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것이었죠. 이번 작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DEA 국장이 긴급회의에서 말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총 12개의 폭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8시간밖에 없어요. 회의실에는 FBI, CIA, 스와, 폭발물 처리반 등 모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존의 탐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장이 말했어요. 상대방이 최신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돗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용기와 함께 훈련하면서 저에게 공포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용기는 제 최고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추가 진돗개 5마리도 훈련을 마친 상태였어요. 혹시 빠지고 싶으면.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기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되었어요. LA 시내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졌고 각 구역에 진돗개 팀이 배치되었어요. 저와 용기는 가장 위험한 다운타운 구역을 담당했죠. 용기, 준비됐나? 제가 물었어요. 용기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대답했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폭탄은 지하철역에 숨겨져 있었어요. 용기가 30분 만에 찾아냈죠. 시사 폭탄 10kg이었어요. 잘했어, 용기. 제가 용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두 번째 폭탄은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요. 이것도 45분 만에 발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탄들이 점점 더 교묘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세 번째는 고층 빌딩의 환기구에, 네 번째는 공원 지하에 묻혀 있었어요. 마지막 폭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폭발물 처리반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을 보면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요. 오후 7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찾은 폭탄은 총 11개였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때 용기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하철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하철역은 이미 수색이 끝난 곳이었어요. 용기, 거기는 이미 확인했잖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용기는 계속 그쪽을 가리키며 짖었어요.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6개월 동안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용기를 믿기로 했어요. 용기를 따라가 봅시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다시 내려가자 용기는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 곳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갔죠. 여기다. 제가 외쳤어요. 정말로 거대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수색대는 발견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어요. 시사 폭탄 50kg이었죠. 만약 터졌다면 지하철역 전체가 무너지고 주변 건물들도 붕괴되었을 거예요. 이건 진짜 대형이네요. 폭발물 처리 반장이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폭탄을 해체하는 도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비 트랩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즉시 폭발하는 장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처리 반장이 말했어요. 일단 모든 인원 대피시키고 원격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피에는 최소한 시간이 걸렸어요. 폭탄 타이머는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용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용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용기는 폭탄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계속 짖었어요. 저기에 뭔가 있나?
처리 반원이 확인해봤어요. 맞아요. 여기에 숨겨진 전선이 있어요. 이걸 먼저 차단하면 부비 트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의 도움으로 숨겨진 전선을 찾아낸 처리반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타이머는 15분, 10분, 5분. 됐습니다. 처리반장이 마침내 외쳤어요. 폭탄 해체 완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LA 시민 3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거였죠. 폭탄 해체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폭스뉴스.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용기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LA를 구했다. 작은 개가 보여준 큰 용기. 진돗개,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위기를 구하다.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용기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용기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진정한 영웅이자 한미 우정의 상징입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미국을 지켜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할아버지도 함께 초청받으셨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특별 표창을 받으셨죠. 70년 전 한국을 도왔던 미국이 이제 한국의 개에게 도움을 받는군요.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미동맹이 아닐까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용기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유럽, 아시아, 호주 등에서 초청이 쇄도했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프랑스 경찰청 진돗개 프로그램 도입 검토. 독일 연방경찰 한국과 진돗개 교육협정 체결. 일본 경찰청 진돗개 연구팀 발족. 전 세계에서 한국 정부의 진돗개 분양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0월 DEA는 공식적으로 진돗개 K9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저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고 용기는 미국 최초의 진돗개 K9으로 정식 임명되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수석 트레이너가 되셨죠.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저는 연설했어요. 용기는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무분별한 공격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행동하는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기존의 독일 셰퍼드 K9들이 과도한 공격성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과 달리 진돗개들은 놀라운 절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설명했어요. 6개월 만에 진돗개 K9 유닛은 95%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단 한 건의 과도한 공격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어요. 진돗개 한류 열풍 전 세계로 확산. K-팝, K-드라마에 이어 K-도까지 진돗군 세계적 관광 명소로 급부상. 한국 언론들의 보도였어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 한일 간의 복잡한 역사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는데 진돗개만큼은 예외였어요. 일본 경찰청, 한국 진돗개 도입 추진 아키타견의 나라 일본, 진돗개의 주목. 도쿄에서 열린 국제경찰견 세미나에 저와 용기가 초청받았을 때 일본 경찰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지능적이면서도 절제력 있는 경찰견은 처음 봐요. 일본 경찰청 간부가 말했어요. 시연에서 용기는 복잡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줬어요. 무고한 시민과 진짜 범죄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제압하는 모습이었죠. 진돗개의 가장 큰 장점은 지능적 절제력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힘이 세다고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행동해요. 이것은 수천 년간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발달한 특별한 능력이에요. 1년 후인 2023년 12월 저는 제 인생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 전문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용기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심각한 개 공포증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7살 때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개를 피해서 살았죠. 하지만 용기를 만나면서 개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진돗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정한 파트너거든요.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요.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진돗개들은 80마리를 넘어섰어요. 용기의 직계 후손들과 한국에서 온 순수 혈통 진돗개들이 미국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었죠. 각각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폭발물 탐지 전문, 마약 탐지 전문, 인명구조 전문, 심지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까지. 진돗개들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적응력 덕분이었어요.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성과는 단순히 개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DEA 국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가져왔어요. 김할아버지는 이제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진돗개들을 훈련시키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할아버지, 후회되지 않으세요? 편안하게 쉬실 나이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전혀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충성이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한국의 진돗개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아이들과 만날 때였어요.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진돗개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용기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수천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진돗개 키우고 싶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특별한 개예요. 함부로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돗개들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반응은 항상 뜨거웠어요. 용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2024년 초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엔에서 국제진돗개 평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였어요. 분쟁 지역에서 진돗개들을 활용해 지뢰 탐지와 인명구조 작업을 하자는 것이었죠. 진돗개들이 보여준 평화적이고 지능적인 접근 방식이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유엔의 판단이었어요. 첫 번째 파견지는 시리아였어요. 용기의 아들인 평화가 유엔 평화유지군과 함께 파견되었죠. 할아버지 용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평화를 보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돗개들은 단순한 경찰견을 넘어서 평화의 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국적과 상관없어요. 제가 신임 요원들에게 항상 말하는 말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죠. 용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크기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용기는 4살이 되어 여전히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출근해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후배 진돗개들을 훈련시키는 선임 트레이너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용기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제가 퇴근할 때마다 용기에게 말해요. 용기는 항상 꼬리를 흔들며 대답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30개국에서 500마리가 넘는 진돗개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용기의 후손이거나 용기에게서 영감을 받은 개들이죠. 한국 정부는 진돗개 문화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전 세계의 우수한 진돗개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표창하는 행사를 열고 있거든요. 진도에는 세계 진돗개 박물관이 세워졌어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죠. 한국에 와서 진돗개를 직접 보니 정말 감동이에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어요. 이런 훌륭한 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진돗개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도까지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가 되었네요.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의 엄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용기와 함께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다른 진돗개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요. 7살 때의 그 끔찍한 기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살아, 정말 많이 변했어. 오랜 친구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개만 봐도 도망갔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특히 진돗개 같은 특별한 친구를 만나면 말이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진돗개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죠. 진정한 강함은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절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이 용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라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언젠가 진돗개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진정한 스승들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진돗개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거예요. 테러를 막고 마약을 찾고 실종자를 구조하고 생명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한국에서 온 작은 개들이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었는지를.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와 충성의 이야기. 현재 용기는 여전히 제 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제도 새로운 사건 현장에 함께 출동했고 오늘도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있죠. 김봉수 할아버지는 충성이의 꿈이 이루어졌다며 매일 웃으며 지내세요. 진돗개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 전문가가 되어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용기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적이겠죠. 작은 개 한 마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동 맛집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삼성이 중국 철수를 공식화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중국 부품 가져다 조립만 하는 한국 공장이 철수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수십 년간 중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삼성이 떠나자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됐고 협력사 상권 수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며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삼성이 철수를 선언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성이 떠나자 하루아침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토록 자신했던 한국 기업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였는지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제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취재하고 보도한 장민입니다. 저는 선전시 경제일보 산업부 수석기자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편집국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장민 기자, 삼성 관련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또 그 조그한 나라 기업 때문에 기사라니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15년간 산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수없이 다뤘지만 항상 우리 중국 기업들의 하청업체 정도로만 여겨왔거든요. 편집국장실에서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의 정당한 기술 협력 요구를 거부했다는 정부 브리핑 자료가 들어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국장님, 한국 그 조그만한 나라 기업이 감히 중국을 무시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국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인구 5천만 소국이 14억 중국 앞에서 삼성이 뭡니까? 제가 비웃었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취재해본 바로는 우리 부품 가져다 조립만 하는 공장 아닙니까? 실제로 2008년 제가 신입기자 시절 처음 삼성 공장을 취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단순 조립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조립업체가 감히 우리에게 거절을 해요. 한국 전체 경제가 우리 광동성만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국장이 흥분했습니다. 원래 우리 속국이었던 나라가 5천년 중화문명 앞에서 대들다니 가소롭죠.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동료 기자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문화 베껴서 만든 나라 주제에. 국장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서 기사로 압박해야겠습니다. 한국 놈들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만의 방법이 있죠.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작은 나라를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쓴다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15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조립만 하는 회사가 우리를 무시하게 둘 순 없죠. 제가 동조했어요.
한국 기업은 언제든 우리가 여론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회의 후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한국 같은 조그한 나라가 중국에 대들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기사 몇 개만 써도 금방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며칠 후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 관련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협력사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린다는 취재원 정보가 들어왔어요. 장민 기자님,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후배 기자가 말했습니다. 뭔가 특종감이 있나 보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5년간 이런 정부와 기업 갈등을 수없이 취재해봤는데 한국 기업 하나쯤이야 우리가 어떻게 기사를 써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기자로서 한국과 삼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지 4일 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민 기자, 정부와 협력사 간담회 독점 취재 기회를 줄 테니까 나와요.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흥분된 모습이었죠. 독점 취재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놈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사를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는 삼성과 거래하는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하고 취재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말씀이신가요? 삼성 공장 내부의 핵심 자료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이 순간 뭔가 선을 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음기를 잠시 껐습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방법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 정부 관계자가 비웃었어요. 한국 따위 기업이 중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시장이고 우리가 갑인데 말입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조그만한 나라 기업 주제에 우리를 무시하다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계속 말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 생산 매뉴얼이나 기술 자료를 조용히 확보하는 거예요. 협력사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키지 않는 표정들이었지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취재원과 정부 사이에서 애매한 상황에 놓이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한 계획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삼성이 감히 중국을 무시한다는 내용으로 연속 기획 기사를 써달라는 거였죠. 언론 플레이까지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저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 중국의 위상을 보여줘야죠. 그날부터 이중작전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언론을 통해 삼성을 압박하고 뒤로는 협력사들을 통해 기술 자료를 빼내려 했던 거죠. 며칠 후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제가 쓴 기사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삼성, 중국 파트너 요구 일방적 거절로 갈등 확산 전문가들. 한국 기업의 오만한 태도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 중국 없는 삼성은 상상할 수 없어 현실을 직시해야 15년 경력을 살려 정말 날카로운 기사들을 썼어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국장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요. 장민 기자 역시 우리 신문사 최고 산업 전문 기자답네요. 이렇게 압박하면 저들이 꼬리를 내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뭔가 불안했어요. 15년간 취재 경험상 일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술 유출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었어요. 일주일 후 협력사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자님,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이 USB에 몇 가지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다. 국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드디어 성공했군요. 이제 기사에 쓸 구체적인 근거도 생겼네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삼성 중국지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민 기자님, 급히 만날 수 있을까요? 오 차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15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삼성과는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렇게 차가운 톤은 처음이었어요. 1시간 후 만난 오 차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님, 어제 우리 시스템에서 무단 접근이 감지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핵심 자료가 무단으로 복사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예요. 오 차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평소 온화하던 분이 이렇게 냉정해진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동시에 언론을 통한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갈등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정말 선을 넘었구나 싶었거든요. 오 차장님, 제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 차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희는 기술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신뢰를 훔치는 자에게는 줄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술만 훔친 게 아니라 15년간 쌓아온 언론과의 신뢰까지 깨뜨린 거였어요. 그렇게 오 차장이 나간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정부의 지시도 문제지만 제가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일에 가담한 것도 잘못이었거든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오 차장이 떠난 그날 밤 저는 국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삼성에서 기술 유출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라도 기사 톤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국장의 쿨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장밍,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들이 허세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 차장님이 직접 와서 경고를. 그게 뭐 어떻다고요?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소리죠. 국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마 정말로 중국을 떠날 리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더 큰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장민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 기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국장이 제 사무실에 나타나 기획안을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삼성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주일 연속 기획 기사를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삼성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 중국은 대체 불가능한 시장, 삼성은 중국 없이 생존 불가능.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거든요. 국장님,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이런 기사까지 내는 게 바로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확실히 못을 박아야죠. 15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공격적인 기사를 연속으로 쓰라는 지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부터 중국 언론들이 총공세를 펼쳤어요. 제가 쓴 기사들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삼성의 무리한 협박, 중국 시장 중요성, 간과한 무책임한 행동, 전문가 분석. 삼성이 중국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한국 기업의 오만함,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언론 플레이가 절정에 달하자 국장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요. 장민 기자의 기사 임팩트가 대단하네요. 이렇게 압박하면 저들이 굴복할 겁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중국과 맞서려 했다가 혼쭐이 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경험상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오 차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민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난 오 차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사에서 중국 사업 완전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년간 산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이런 폭탄급 정보는 처음이었어요. 정말이십니까? 기술 유출 사건도 심각하지만 언론을 통한 일방적 압박까지. 오 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아니에요. 오 차장님, 제가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을 설득해서. 기자님, 오 차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저희는 이미 베트남과 인도 공장 증설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어요.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15년 기자 경험상 이런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가 절대 못 떠날 거라고 하던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오 차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그럼 우리 지역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 차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미 주요 협력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다들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급하게 국장을 찾아갔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여전히 태연했어요. 저들이 이런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15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미 다른 나라 공장 증서를 검토하고 있어요. 국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설마 진짜로. 국장님, 기사 톤을 바꾸고 사과 기사를 써야 합니다. 사과? 국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한국 그 조그만한 나라 기업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하지만 국장님, 가짜뉴스입니다.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국장은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취재원들을 통해 협력사들이 조용히 물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삼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충격적인 깨달음은 처음이었어요. 그 경고를 들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오전 9시 삼성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기술 보안 우려 및 경영 리스크로 인해 중국 내 주요 생산라인 철수를 개시한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동료 기자들, 심지어 베이징 본사에서까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장민 기자, 삼성이 정말로 철수 발표했어요. 후배 기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특종을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정말로 해버린 거였어요. 1시간 후 언론사 편집국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장들이 몰려들었죠. 장민 기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제가 삼성 공장에서 5만 명이 일하고 있어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20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장님, 아직 완전히 철수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산업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요 생산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 전부 포함이에요. 그때 국장이 편집국으로 들어왔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굳어 있었죠.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진정하세요. 아직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국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삼성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어요. 기자님, 큰일 났어요. 현장 취재팀이 전화로 급하게 말했어요. 삼성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중소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통보받고 있다고 해요. 다들 패닉 상태예요. 저는 급하게 취재 가방을 들고 차를 타고 공장 지역으로 향했어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현장을 취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 활기차던 산업단지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고 몇몇 공장 앞에는 트럭들이 짐을 싣고 있었죠. 삼성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이 조용했거든요. 주차장에는 차들이 절반도 안 됐고요. 장민 기자님. 협력업체 사장 한 분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계약 해지한다는데. 진정하세요. 제가 취재해보겠습니다. 진정하긴 무슨. 우리 직원 300명이 내일부터 뭘 먹고 살려고요? 그분의 절규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중소업체가 수백 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들이 멈춰 있었고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자님,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관리자가 다가왔어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팀들이 계속 회의만 하고 있어요. 저는 15년 기자 경험을 살려 즉석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새로운 투자 계획이 모두 보류됐거든요.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상황을 취재하게 됐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연관 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부동산 담당 기자가 급하게 제게 연락했어요. 얼마나요? 공장 지역 아파트 값이 벌써 20% 떨어졌어요.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맛집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제가 단골 중국집에 들러 인터뷰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에 삼성 사람들이 200명씩 와서 밥 먹었는데 이제 10명도 안 와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이게 바로 한 기업이 떠난다는 것의 진짜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시의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시의원들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장민 기자, 도대체 삼성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언론의 책임은 없습니까? 저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사실대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사실? 한 시의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삼성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기사를 써놓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공장이 보이는 언덕에 혼자 올라갔어요. 평소라면 불빛으로 화려했을 공장 단지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우린 정말 선을 넘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삼성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구나. 우리 도시 전체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삼성철수 발표 한 달 후 우리 도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보는 풍경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가득했던 산업단지 도로가 한산해졌어요.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든요. 기자님 실업률 통계 나왔습니다. 후배 기자가 암울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얼마나 됩니까? 직접 실직자가 5만 2천 명,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2만 명. 우리 도시 인구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제가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SNS에는 시민들의 절망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에서 15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 40대 중반에 뭘 하라고. 협력업체 운영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부동산도 못 팔겠고 가게도 장사 안 되고. 이 도시는 끝났어요. 저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 모든 게 제가 쓴 기사들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취재하게 됐어요. 기자님, 삼성 협력업체들이 연쇄 부도하기 시작했어요. 경제부 기자가 보고했어요. 얼마나 많이요? 이번 주에만 15개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했고 30개 업체가 문 닫았어요. 그중에는 제가 15년간 취재하면서 알게 된 회사들도 있었어요. 평소 직원 수백 명 거느리며 잘 나가던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대기업 하나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에 시내 중심가를 걸어봤어요. 평소 북적이던 상가들이 하나, 둘씩 임대 팻말을 붙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장사 어떠세요? 단골 카페에 들러 인터뷰했어요. 끝장이에요.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출이 70% 떨어졌어요. 삼성 직원들이 주고객이었는데 이제 다들 어디 갔는지.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더 버텨보고 안 되면 문 닫을 생각이에요. 임대료도 못 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를 들렀어요.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망했죠. 완전히. 중개업소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평균 30%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 도시 떠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기자님도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부터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소라면 불빛으로 반짝이던 아파트 단지가 듬성듬성 어두웠어요. 이사간 집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참담한 현실을 취재했어요. 기자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청 담당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얼마나요? 삼성 관련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합치면 전체 세수의 40%였거든요.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수도 있어요. 공공사업은 전부 중단해야 하고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큰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시장에 호출됐어요. 시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장민 기자, 언론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죄송합니다. 시장님. 죄송하면 뭐가 달라져?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는데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 이미 떠난 기업을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 기자 경험으로도 답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무도 없는 편집국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삼성은 단지 제품만 만든 게 아니었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도시 전체를 살렸던 거였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조립공장이라고 무시했던 삼성이 사실은 우리 도시의 심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만 훔치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삼성이 가져간 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였던 거예요. 일자리, 세수, 상권, 부동산, 심지어 도시의 미래까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무너진 후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난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기자님, 이 도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아들도 삼성에서 일했는데 실직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기자 경험으로도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삼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시가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철수 발표 2달 후 저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취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장민 기자님, 오 차장님께서 기자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틀 후 대사관에서 만난 경제 담당관은 예상과 달리 따뜻했어요. 저희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 차장이 들어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가 중국을 떠난 이유를 아시죠? 기술 유출과 신뢰 파괴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정말로 저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간절히 원합니다. 제 잘못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오 차장이 조건을 설명했어요. 첫째, 기술보호법 제정입니다. 외국 기업 기술 무단 취득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해요. 둘째, 책임자 처벌입니다. 기술 유출을 지시한 당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저는 속으로 국장을 떠올렸어요. 셋째, 한국식 품질관리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중국 직원들이 한국의 품질 철학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요구하다니 예상과 달랐어요. 오 차장님, 이건 기술 협력이 아니라 사과의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되자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생각했는데 한국은 여전히 파트너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품격 있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날 밤 국장을 만났어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삼성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돌아올 수 있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을 설명하자 국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책임자 처벌이라니.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마도요. 저는 국가를 위해 한 일인데. 국장님, 이건 기술 협력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정말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한국의 조건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정한 파트너가 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베이징에 보고한 지 일주일 후 급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민 기자님, 국장이 정식 경질됐어요. 베이징에서 권한 남용과 독단적 정책 추진 혐의로 즉시 해임됐대요. 그날 오후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민 기자, 저 이제 끝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당신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베이징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장민 기자를 팀장으로 하여 삼성 복귀 협상을 전담하라. 드디어 제가 15년 기자 경험을 살려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첫 번째로 기술보호법을 제정했어요. 외국 기업 기술 무단 취득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죠. 두 번째로 베이징과 협조해서 국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들을 처벌했어요.
세 번째로 한국식 품질관리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어요.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품질 철학부터 팀워크까지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시정부 회의에서 저는 종합보고를 했어요. 삼성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삼성을 조립공장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들의 진짜 강점은 시스템이었어요. 품질 관리, 협력 업체 관리, 인재 육성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했던 거죠.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다음 주 법안이 정식 통과됐어요. 외국 기업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오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법안 통과 소식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공식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겸손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삼성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기자 회견 후 시민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기자님 덕분에 희망이 보여요. 우리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조용했지만 언젠가 다시 불빛이 켜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자 회견 한 달 후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장민 기자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 차장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삼성 본사에서 선전 스마트라인 일부 복귀와 삼성 선전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단순 조립이 아니라 기술 교육과 품질 혁신 중심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두 달 후 삼성 공장 앞에 다시 섰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삼성 선전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 현판이 새롭게 걸려 있었고 생산 라인과 교육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었어요.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과거 단순 조립만 하던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왕이에요. 예전에 삼성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교육받아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예전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품질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인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품질 철학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한국식 품질 관리가 뭐가 다른 건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는 마음가짐이죠.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예요. 생산 라인 근로자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장시우예요. 교육센터 일기 수료생이에요. 예전엔 빨리빨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교육센터 강의실에서는 한국 품질 전문가가 강의하고 있었어요. 품질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짜 품질이 나와요. 교육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나요? 힘들게 배웠죠. 실패를 통해 진짜 경쟁력은 품질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첫 졸업식이 열렸어요. 졸업생 대표왕이 소감을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를 말이에요. 훔친 기술은 겉만 따라할 뿐이지만 제대로 배운 것은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저희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행사 후 조카와 공장 인근을 걸었어요. 삼촌, 이제 우리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전보다 더 단단한 기초 위에서 말이야. 예전엔 그냥 따라하기만 했잖아. 이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 공장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느꼈어요. 삼성은 떠난 게 아니었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뿐이었지. 그날 밤 교육센터와 공장에 불빛이 다시 켜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이제 우리 도시는 단순한 제조업 도시가 아니에요. 기술과 품질을 배우고 나누는 교육 도시가 된 거죠. 1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